해상보험의 첫 번째 시간이죠. 마린 인슈런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참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은, 해상보험이든지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상당히 그 깊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대비해서 이 해상보험을 접근하실 때는 너무 그 범위의 폭을 넓히셔가지고 이 보험에 대한 약관이라든지 아주 깊은 사항까지 너무 접근을 하시게 되면 불필요한 그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이 교재에 있는 이 내용만 충실히 충실히 활용하셔도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거의 커버가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너무 깊이 범위를 벌리지 말라. 그리고 이 보험에 사용되는 그 용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체감적으로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 내용보다 훨씬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용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잘 그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상보험이라는 것은 제작을 완료하고 그것을 수입자에게 이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다를 거쳐서 이 물품을 인도를 하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항상 그 자연재해의 위험에 이제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품이 어떤 파손이나 손상을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상보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상보험의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손해보상의 원칙이 되어서 Principle of Indemnity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모든 보험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피해 보상 계약된 피해 보상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그런 비합법적인 방법이 발생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실제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남을 그 보험에서는 없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배상하기로 된 그 배상하기로 된 그러한 가액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손해보상의 원칙이 되겠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의 보상 원칙은 실손해만 발생한 피해 액수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것.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손해의 원칙에서 utmost good faith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도 어떤 이제 보험을 이제 부부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 가입자를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배상을 많이 해준다. 또는 피해 보상액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과다하게 홍보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액을 청구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와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내가 상당히 어떤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의 케이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그 환자가 이제 보험에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미 이제 암이 지금 발생돼가지고 한참 진행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숨기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 보험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충실히 고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 선의의 원칙 utmost good faith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인지에서 approximate cause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 보험의 목적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왔을 때 그 손해를 이제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것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근인지의 원칙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선원의 악행, 배추레이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선박이 이제 운항 도중에 그 선박의 승무원이
고의로 그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뜯어가지고 훔쳐간다든지 또는 일부러 파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태여 담보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사 또는 보험회사가 다 배상을 해주는 원칙적인 그런 담보 조건이 되겠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경우 2로 같은 경우요, 항해 2로, 항해 1호는 어떤 선박의 그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항로를 바꾸게 되면은 바로 선사의 이제 면책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부산서 미국으로 가는 어떤 그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밀수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사이판에 들렸다. 어떤 괌이나 뭐 미드웨이를 들렸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항로를 직항로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밀수를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그런데 항로를 바꾼 게 되죠. 바로 이제 디비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2루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이 항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선박이 침몰한다든지 또는 어떤 적재되는 물건의 피해를 보게 됐다. 그렇게 되면 자, 이것에 대해서는 선사가 면책을 받게 되지만, 바로 이것이 이 승무원의 그 악행 때문에 바로 파손을 입게 됐으니까 이런 것은 비록 선사의 면책 상황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선원의 악행으로 인해서 물품의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없다. 이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근인지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에서 이제 워런티라고 그러는데, 자, 담보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중요성 불문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담보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담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이제 종합보험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게 되죠. 뭐 자손, 자차, 대인, 대물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지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내가 종합보험에서 자손하고 자차를 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자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받게 되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 그러한 종목에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부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보다, 즉 워런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목적물의 이제 종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험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보험에 이제 부부하게 될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적화보험, 그리고 그다음에 선체보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적화보험은 이제 카고 인슈런스, 그리고 선박보험 하게 되면 이제 홀 인슈런스에서 하나는 물품에 적재가 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다루는 손해, 그래서 적화보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선박 자체의 그 안전에 대해서 담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박보험에서 홀 인슈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루는 시험에서는 바로 적화보험만 다루게 되니까 여기서는 홀 인슈런스 선박보험은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그것이 적법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의 그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약된 대로 발생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래서 바로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제 적법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행법과 공공양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미술품을 이제 운반하다가 그것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포르노라든지 기타 그 자국이나 또는 공공 그 풍속에 있어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물품을 운반하다 사고 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적법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겠다. 보험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지급하는 그런 그 반대의 국부가 경제적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 즉 어떤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그러한 경제적인 급부가 바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확정성이 있어야겠다. 지금 내가
어떤 물품을 선박에 이제 적재를 해가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인도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보험 계약이 존속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것이 만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처음에 보험에 부과했던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다 이행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은 온당한 그 보험 가입 행위 또는 보험의 효력이 존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해상 보험 계약의 이제 당사자를 보게 되는데, 해상 보험에 있어서는 먼저 보험에 부과하는 사람이 보험의 그 가액 그리고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험자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보험자가 거기다가 그 내용을 인정한다 하는데 사인을 하게 되죠. 서명을 해가지고 그 보험 증서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때요? 보통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자와 매수인이 서로 쌍방에 서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보험 계약서라는 것은 바로 보험자만이 그것을 서명을 해가지고 교부를 하게 되니까 매매 계약서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서나 기타 다른 이제 관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의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신체에 대해서 위해가 가했을 때 그것을 그 피보험 이익을 아들이나 딸에게 그것을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끔 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의 권리가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CIF 조건에서 우리가 다룬 윙커톰스에 다룬 그 CIF 그 조건에서도 바로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있어서 이제 당사자를 규정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를 이제 다르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것을 보험자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insurer, assurer, underwriter 이렇게 되는데,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에 의해 피보험이익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바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화물에 대해서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바로 보험 계약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험의 목적물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이것이 바로 피보험자에서 assured, insured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이 무슨 어떤 건강보험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을 때 직접 자신이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건강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가지고 그 권리가 이제 이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와 이제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인커텀스 조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CIF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 CIF는 바로 수입자를 위해서 보험을 이제 들어주게 되는데, 처음에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바로 수출자가 되죠. 수출자가 되는데, 그 보험을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보험 증권을 수입자에게 양도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피보험 이익의 권리가 바로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자와 그리고 피보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DDP 조건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때요? DDP나 DD 조건 같은 거는 바로 수출자가 자기의 그 상품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인도가 될 때까지 모든 해상보험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러한 피보험 이익에 대한 권리를 이 수출자가 전부 다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DDP 조건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 이익자가 같고, CIF 조건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 이익, 이것을 청구하신 자가 서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배서나 양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이 있고 이제 보험 중개인이 있게 되는데, 보험 대리상은 일정한 인슈런스 에이전트에서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 신용장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에서 바로 이제 이것을 대행해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이따 배우시게 되는 이제 인슈런스 브로커에서 보험 중개인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현대 해상 화재보험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또 그 다음에 뭐 삼성 화재가 있다. 뭐 동부 화재가 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대리점이 있게 되죠. 여기에. 그럼 또 대리점 밑에는 속칭 말하는 우리 그 보험 설계사, 그런 보험 모집인을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명의 이제 그 보험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봤을 때 대리점과 이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는 전부 다 현대 해상 화재보험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보험 중개인이라는 것은 인슈런스 브로커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이거는 삼성화재, 그 동부화재,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보험 중개업을 체결하는 자를 바로 이제 브로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또 여러 가지 보험 설계사가 또 이렇게 존속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런 보험 중개를, 보험 계약을 전부 다 접수를 해가지고 자신이 선택하는 다른 회사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인슈런스 브로커가 된다. 그래서 인슈런스 에이전트하고는 다르게 이러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슈런스 브로커라는데, 이거는 인슈런스 브로커는 이제 보험업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달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인슈런스 브로커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슈런스 브로커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구미에서 많이 발달한 그런 보험 중개업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슈런스 브로커가 발행한 보험증권은 은행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의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이렇게 들 수 있게 되는데,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insured value 이렇게 되는데,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 그래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한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쉽게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상당히 생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 10개 또는 뭐 5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가 손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내가 한 5억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이 5억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손에 대해서, 손가락에 대해서 어떤 상해를 입을 때 그 금액하고 피아니스트가 받는 그 상해 금액은 다르게 되겠죠. 그럼 피아니스트는 이 손가락을 다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니까, 연주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내 보험액의 가치는, 손가락의 가치는 5억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있게 된다. 그러면 5억 전액을 이제 수령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보험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바로 보험 가액이 되는 것이고, 보험 금액이라는 것은 insurance amount에서 또는 sum insured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정해져 있죠. 그래서 CIF나 CI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제 부부를 하게 되죠. 그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 바로 송장 금액의 110%. 그래서 인보이스 볼륨, 인보이스볼륨의 이제 110%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더 쉽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동차의 종합보험을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자손, 자차, 대인, 대물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자손이나 자차의 보험에 부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그 보험 금액이 있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얼마다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죠.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 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가 위험을 담보해준 대가로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보험을 다 들게 되면은 그 보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일정 비율의 이제 보험금을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6개월, 종합보험의 가입이 뭐 6개월이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그것의 피해를 담보해주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그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6개월 동안에 얼마 또는 한 달에 얼마씩 건강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을 예를 들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계속 보험회사에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험료에서 이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의 금액, insurable value하고 보험 금액, insurance amount하고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전부보험, 일부보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보험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종합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이것을 배상받는 게 뭐 1억이다. 이 보험 금액이 1억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더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실제의 가치만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전부보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CIF 조건을 이제 예를 들게 되면 110%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10%라는 것은 이제 희망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100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을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110%를 근거하는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물품비와 원래 물품비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물품을 팔아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한 6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이익이 1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CIF 조건에서는 110% 그러니까 110만 원밖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수입자든 수출자든 이렇게 실제의 가치와 다 더한 그러한 금액을 다 받으면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꼭 실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인 전부보험을 다 가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가액, insurable value에 부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가로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일부 보험이다 해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보험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죠. 전체 종합보험에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대인 대물에만 들었다. 이거에서는 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인 보험에 있어서 어떤 보험사가 약정한 그런 금액의 보상 금액 비율이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부 보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초과 보험에서 오버 인슈런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부 보험과는 반대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을 초과 보험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회사하고 지급받기로 한 그런 약정 금액 이상 그것이 이제 보험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 이상을 넘어서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버 인슈런스 초과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 실제 110%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뭐 200%를 배상을 받게 된다 하고 이러한 조항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뭐 쫄딱 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은 각 나라별로 적정 수준에서 이것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110%에서 너무 현저하게 그것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한을 이제 두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초과하게 되면 그 보험 초과되는 부분에 보험 계약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110%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120%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10%나 또 그 이상 오버되는 것들은 바로 보험 계약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바로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보험이 있다.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뭐 기타 프루덴셜 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회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험 계약 금액이 10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러한 보험회사하고 다 계약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과 중복 보험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보험의 계약자가 다른 어떤 그 보험회사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책으로 여러 개의 보험회사와 같이 약정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 그 보험에 부부한 그러한 액수는 보험 계약액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네 개 중에 어느 한 회사는 바로 보험계약자의 10억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억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40억이 되죠.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10억을 투자해서 40억을 벌게 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당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복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액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회사든지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내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0억을 청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에서는 전부 다 배상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억 중에서 5억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를 했다. 그럼 나머지 3억, 뭐 2억 이렇게 또 삼성화재, 동부화재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억이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프루덴셜 생명은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그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복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한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더 허용이 된다 그러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겠죠. 작은 돈으로 여러 개 수십 수백 개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다 체결해 가지고 일부러 뭐 사고를 내게 되면 순식간에 뭐 거부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그것은 상당히 그 비합법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게 되는 동기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보험증권의 이제 해석 원칙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나중에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약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보험회사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험 금액을 적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약관 같은 거를 막 굉장히 막 깨알같이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가능하면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약관도 크게 인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라 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상보험증권의 그 약관, 그것을 해석할 때는 서로 충돌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조항을 보게 되면 일단 수기문헌의 우선 원칙을 줄 수 있다. 보험증권이 이렇게 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을 타이핑을 쭉 했단 말이에요. 인쇄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손으로 써놓은 것이 있다. 즉, 루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인쇄된 것보다는 손으로 써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그 최근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로 충돌이 있을 때는 손으로 써놓은 그런 수기문헌이 항상 해석에 있어서 우선한다. 이런 것이 바로 수기문헌의 우선 원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의사존중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가 서로 양 당사자 간에 맺어진 그러한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려진 판결이 그것보다는 우선한다. 다음에 팝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이 서로 이해가 가능하고 통속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평이하게 약관을 작성해라 하는 것이 바로 팝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평이하게 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평이하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해가 가능하게 그것이 작성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머리끝을 따가지고 plain, ordinary, 그 다음에 popular 이것을 따가서 이제 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보험회사 또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들이 이것을 그대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는 조금 그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래서 보험증권상의 약관이나 문헌의 애매성은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의 이제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보험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보험회사보다는 약자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약관이나 그 인쇄된 그 조항에 있어서 그 해석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럴 경우는 항상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 그것이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여기서 작성자라는 것은 바로 보험회사를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글쎄요. 이것도 뭐 이론이 그렇고 실제 우리가 보험회사를 상대할 때 얼마나 많은 보험회사가 이렇게 성실하게 응해줄지는 좀 의문이 가는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담보위험과 이제 면책위험일 수 있는데, 담보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배상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보위험이 되는 것이고, 면책위험이라는 것은 설령 그렇게 담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어떤 위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험자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면책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이드 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을 보게 되면 담보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본 항해에 있어서 담보위험을 약속하는 해상사업 및 위험을 말한다. 그러니까 담보위험을 약속한다는 것은 그 담보된 목적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해준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담보위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이렇게 되는데 자, perils of the seas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전치사가 재밌어요. 자, perils on the sea가 있고 perils of the sea가 있는데 perils of the sea라는 것은 바로 그 바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바다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암초도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배가 충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태풍도 올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자연의 그 기상 변화가 굉장히 그 자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바다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이죠. 그것이 바로 해상 고유의 위험. 그래서 perils of the sea라고 그러고 해상 위험은 여기 지금 on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그러한 바다 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그것을 바로 해상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화재, fire 또는 flooding. 이렇게 바다 위를 운행하다가 이것은 바다 자체의 그런 사고가 아니고 이 바다를 운행하는 선박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사고가 되죠. 그 다음에 투하 같은 것들은 내던진다. 그래서 어떤 태풍을 만났을 때 그 배가 막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선박에 적재되는 물건들을 바다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트슨, 투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선원의 악행, 그래서 배러트리 할 수 있는데 선원이 그 물건을 이제 파손을 가한다든지 또는 훔쳐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게 되겠고 강도도 있을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고가 아니고 배가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위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perils on the sea에서 해상 위험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전쟁 위험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나라와 나라끼리 교전을 하고 있는데 그 영해를 통과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군함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되고 또는 적성 국가의 그런 영해를 이제 통과하게 될 때는 또 배가 이제 다포가 되고 그래서 끌려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다 담보를 들어주지 않고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내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배상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보험계약자하고 다시 또 담보를 이제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면책 위험이 있다. 그래서 except or exclude perils 그러는데
자, 면책 위험인 것은 그 위험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하는 특정한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보험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다 들었는데 어떤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가 그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운전자가 뭐 음주 상태라든지 그래서 사고를 발생해서 어떤 행인을 치었다든지 또는 뭐 중앙선을 넘어가 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신호 위반을 하고 막 직진해 가지고 했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항에서는 보험회사가 바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고의라든지 또는 기타 어떤 불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고를 일으켰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주지 않게 되죠. 바로 이러이러한 보험회사에서 규정한 이러한 조건을 당신이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담보위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배상을 이제 거절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면책위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 자, 내가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네가 다 배상을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들은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인데, 그러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다 배상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담보 위험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원래 그 보험회사에서 면책되는 그런 위험은 무엇이냐? 그래서 포획 부담보 조항. 그래서 부담보다 하는 말은 부가적으로 들어야 하는 담보. 그래서 바로 부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획, 납부, 부담 조항 같은 것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배상받고 싶으면 바로 담보를 들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명파업, 폭동, 소유 부담 조항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상 위험의 요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해상 위험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확정되느냐.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담보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래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은 그 발생에 우회하는 것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회이 아니라면 고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 사기가 되겠죠? 그리고 위험은 장래의 사고뿐 아니라 과거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보험에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보험을 계약 체결을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암이 걸린 상태를 모르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너 왜 그 보험에 가입할 때 암에 걸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효다.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 계약자가 몰랐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도 일종의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꼭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것만이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담보에 의해서 다른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바로 담보가 되고 또 배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위험 담보 조건의 유형을 보게 되면 먼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보험에는 구약관과 신약관이 있어요. 구약관, 신약관. 영국의 MIA 해상보험법에서 옛날에 쓰던 그러한 약관을 표기를 하기를 구약관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배상해주는 all risk라는 이러한 조항을 쓰는데 신약관에서는 이러한 명칭이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ICC-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WA다. WA 조건 그렇게 되면은 바로 ICC B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PA, 그래서 FPA 조건 분선부담보가 되는데 FPA는 바로 ICC C 조건이다. 그래서 All Risk 대 WA 대 FPA는 바로 A 대 B 대 C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가위험 담보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담보를 들어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약어로서, 특히 무역영어 시험에 자주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약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LO에서 total loss, only by total loss, vessel, 그러는데, 화물 적재 선박의 전손이라는 부부 화물의 전손. 그래서, 물품이 이제 배에 적재가 되는데 그것이 몽땅 전부 다 어떤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담보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RFWD에서 Rain and Fresh Water Damage 이렇게 되는데, 배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실었는데 거기에 그 선창, 그 가판위를 제대로 그 해치를 닿지 못해가지고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물품이 바닷물에 젖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또 가판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뭐 쓸려 나갔다든지 이럴 때 파도가 덮쳐가지고 그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RFW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전부 다 담보를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COC, Contact with Oil and or Other Cargo. 그런데 부부되어 있는 그 화물이 다른 물건하고 섞여 있을 때 그 다른 물건에서 어떤 액체가 새어나온다든지 또는 기름이 새어나와가지고 손상을 입었을 때 그때 담보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손해. 다음에 이제 브리키지에서 부부 화물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말하게 되는데, 기계를 위해서는 요선 및 곡선을 말한다. 원래 이제 똑바른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러한 똑바른 물건이었는데, 이것이 뭐 쉰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해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키지 앤 쇼리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적재물 그 자체에서 어떤 사고 외에서 뭐 기름을 싣는다든지 또는 뭐 소스, 간장 이런 것을 운반하게 할 때 거기서 그 내용물이 새어나와가지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점검을 해보니까 수량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키지 앤 쇼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트 앤 히딩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스웨트 하게 되면 이제 그 선창 내에 그 천장 부분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스키가 차가지고 그것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물품에 손상을 입힌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고, 히딩 같은 경우는 선박 자체의 그 열기에 의해서 그 물품의 그 목적물이 그 열기에 의해서 뭐 휘어진다든지 또는 뭐 부풀어 오른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손해를 입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부가적인 담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JWOB. 항상 이 약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머리 글자가, 그것을 잘 그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Detention and Resting Overboard, 이것을 줄여서 WOB라 그러는데, 항해의 그 안전을 위해서 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던지는 것.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침몰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물건을 바다로 던지게 됨으로써 이 배를 이제 구조를 하게 되죠. 배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jettison, 투하라 그러고, 그래서 wasting overboard라는 것은 이렇게 물품이 적재가 되어 있는데 파도가 탁 쳐가지고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실이라 그러죠. 근데 컨테이너 화물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보기 드물고, 재래 화물 가판 위에다가 그냥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상태로 이렇게 적재했을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 재래선 화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hook and hold. 근데 이것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그 하역 인부들이 갈고리 같은 걸로 그 포장을 찍어가지고, 물품을 찍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이 파손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hook and hold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난 발화 불착. 그래서 TPND, 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shaft, pilferage, and non-delivery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shaft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포장에 그죠, 이 물건이 있게 되는데 이걸 통째로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님이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냥 금고까지 왕창 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shaft가 되는 것이고, pilferage라는 것은 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여기에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10개만 훔쳐가게 된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좀도둑이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훔쳐가는 게 아니고 뭐 핸드백 몇 개만 훔쳐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금속만 훔쳐가게 되죠. 바로 그런 거, 물품의 일부만 훔쳐가게 되는 거죠. 좀도둑질. 그래서 이것을 필퍼지라고 non delivery라는 것은 이런 것, 그죠? 처음에 적재되는 물건이 목적지 향에 도착이 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그 non delivery가 되고 이것은 그 포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무인 화물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자연 발화에서 spontaneous combustion 이렇게 되는데 화물 자체가 어떤 그 가연성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놔뒀는데 이것이 뭐 폭발한다든지 불이 붙었다든지 바로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곰팡이, 몰앤 말듀에서 곰팡이가 썰었다든지 쥐가 막 썰었다든지 또는 벌레가 끼었다든지 이럴 때 rust, ratchen, vermin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부가위험에 들어야지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에 확장담보 조건, 내륙운송 확장담보 조건에서 IT에서 Inland Transit Extensi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육상 운송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상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그러한 조건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적항에서 목적항으로 이렇게 왔는데 왔어요. 근데 이것이 내륙을 딱 통과해서 어떤 최종 그 수입자까지 이렇게 운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 트럭도 이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철도도 이용할 수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상 위험이 바로 내륙 운송까지로 그것이 연장이 되죠. 바로 그런 것을 바로 확장 담보 조건 내륙 운송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제 내릴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하는 것은 이제 ISE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 창고나 보호사 창고 보관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수출은 하여코 60일 그리고 수입은 하여코 30일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IT하고는 다르게 내륙 운송을 쭉 할 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고 내륙 운송을 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어떤 보호사 창고에 이것이 저장이 된다든지 또는 중간에 어떤 창고에 그것이 저장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보관 중에 발생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부가적인 담보를 해주면 배상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ISE 내륙보관 확장 담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이외에 특별 약관이 또 있게 되는데 Custom Duty Clause에서 수입 관세를 담보하는 약관 이건 뭐 그냥 이해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Rejection Clause에서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수입국에서 통관을 거부하게 됐을 때 그럼 다시 이제 반송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Special Refreshment Clause에서 기계를 쓰는 특별 약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수출을 하였는데 적재가 했는데 그 기계에 이제 일부 그 손해가 났다든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쓸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없게 되니까 다른 물품을 또 대체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수입자에게 수입자나 수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대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또는 운임 및 제조 비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주는 조건 이것이 바로 그 기계력 특별수선 약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rigerate Machinery Clause는 주로 그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생선이라든지 육류, 과일 등에 적용되는 그런 약관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운반하려면 이제 냉동 컨테이너에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 냉동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상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담보해 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Livestock Clause 하는 것은 바로 생동물 이제 약관이 된다. 이것도 뭐 다 이해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Label Clause 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품의 그 상표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긁혔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Label Clause가 되는데 저도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을 이제 몇 번 치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건데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보면 가능하게 많지는 않지만 어떠한 문제들은 또 이론적인 지나치게 너무 이론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는데 무슨 보험에서 뭐 대수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뭐 전자무역에서 뭐 머피의 법칙이라든지 뭐 길드의 법칙이라든지
하도 생긴 거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령 여러분이 시험에 있어서 틀렸다 하더라도 억울하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출제하는 그 출제위원들이,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것은 계속 이것이 문제은행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 변별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수준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이 될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출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일부러 틀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은 문제는 과감히 틀려도 괜찮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상보험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시간에 넘어가기 전에 그 신협회적과 약관상의 담보위험과 이제 면책위험 이렇게 있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표를 일단 이제 보시게 되면 ICC C조건, B조건, A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A조건은 All Risk, 구약관의 All Risk, 그 다음에 B조건은 WA, 그리고 C조건은 FPA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은 바로 ICC A조건의 보험에 부보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크로스 마크가 된 것은 그런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보상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CBA에서, 그죠? C에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옮겨야 되겠죠? B약관으로, B약관의 그 보험을 이제 담보를 걸어야 되겠고,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담보에 의해서 배상을 많이 해주게 되니까, 결국은,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고, 대신, 담보의 위험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런, 함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표를 잘 보시고, 면책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A, B, C 조건이 전부 다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되는데, 담보위험에서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지는 마시고, 바로 크로스된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게 되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C 조건에서는 어떤 거는 담보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외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표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최대 부보 조건은 All Risk 또는 이제 이것이 A 조건이 되죠. ICC A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 부부를 해도 담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죠? 즉 보험자의 이제 면책 조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또 담보를 이제 부가 담보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일부러 뭐 사고를 쳐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면책 사항이 되니까 이런 것도 역시 담보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인의 운송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담보를 해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포장의 불안전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WSRC에서 War, Strike, Riot, and Similar Commotion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All Risk로 들었다고 해서 모든 보험에 대해서 전부 다 보험회사가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교재에 있는 이러한 조항들은 면책위험이다.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다시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다시 부가위험 담보 조건으로 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런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열거 책임지유와 포괄 책임지를 들 수 있는데, 열거 책임지유라는 것은 바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그래서 제한 책임지유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구약관인 WA, FPA와 신약관 BC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표를 보시면은 보험에 여기에 담보한 조건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앞에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여기서 올리스크에 들어주면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담보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나
시조건이나 이제 B조건을 보면은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로 그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열거 책임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상보험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해상보험 두 번째 시간에서 자세하게 또 해상손해 종류,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만 집중해서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